선생님, 장례식장 알아봐야 할까요? 78세 할머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정확히 48시간 만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할머니는 유언장을 썼고 자식들을 불렀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8년차 내과 전문의 한민수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가 검사 결과지를 손에 꼭 쥔 채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죠? 다른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고 큰 병원 가보래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도 안 알려주고요. 검사지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고 콜레스테롤이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해결될 수준이었죠. 할머니,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날 기름진 음식 드셨죠? 그것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어요. 유언장까지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통 무서운 병 이야기만 나오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려 해도 3분 진료 시간에 눈치만 보이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혼자 끙끙 앓으며 밤잠을 설칩니다. 괜한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정작 중요한 신호는 놓치기도 합니다. 저는 3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의 검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건강도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본인의 검사 수치를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채고 생활 습관도 능동적으로 개선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약도 덜 먹고 병원도 덜 오게 됩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려서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검사지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38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리한 꼭 알아야 할 검사 결과 읽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제 환자 중 83세 할아버지도 이제는 본인의 검사 결과를 술술 읽으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검사 결과 읽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혈액 검사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누구나 하는 이 검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바로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빨간 화살표, 낮으면 파란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 아이고, 빨간 화살표가 5개나 되네. 나 큰일 난 거 아냐? 여러분, 진정하세요. 화살표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38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첫째, 한 번의 검사로 판단하지 마세요. 작년에 제 진료실에 찾아온 58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혈당 수치가 130으로 나와서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았다며 패닉 상태로 오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검사 전날 밤 회식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드셨고 아침 일찍 검사 받으러 가느라 제대로 금식도 못하셨더군요. 일주일 후 제대로 금식하고 재검사를 했더니 혈당은 95로 정상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불필요하게 걱정만 하신 겁니다. 혈당 수치는 전날 식사, 금식 시간, 스트레스 상태,
심지어 수면 부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2030 정도는 하루에도 쉽게 변동됩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도 한 번의 검사로 하지 않습니다. 최소 23회 검사에서 일관되게 높을 때 진단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은 총 수치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봅니다. 200 넘으면 아이고 콜레스테롤 높네 하시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총 콜레스테롤이 245로 높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85로 매우 높았습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140으로 약간 높은 정도였고요. 이 경우는 심혈관 건강이 오히려 좋은 상태입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식습관만 조금 개선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이렇습니다. HDL은 40 이상이면 좋고 60 이상이면 매우 좋습니다. LDL은 130 미만이 목표입니다. 중요한 건 총 콜레스테롤을 HDL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게 5 미만이면 괜찮고 3.5 미만이면 이상적입니다. 셋째, 간 수치는 추세를 봐야 합니다. AST, ALT라고 적힌 수치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간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50이나 60이 나오면 내 간이 나쁜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올라갑니다. 전날 술을 드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셨거나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드셨어도 올라갑니다.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해도 올라갑니다. 72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간 수치가 80까지 올라가서 간암이 아닐까 걱정하며 오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전날 손주 돌잔치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셨더군요. 2주 후 재검사했더니 35로 정상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3개월 전에는 30이었는데 이번에 50이 나왔다. 이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도 50이었고 이번에도 50이다. 이건 당신의 정상 수치일 수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30, 50, 80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버리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본인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X-레이나 CT 같은 영상 검사 결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석회와 소견 같은 무서운 용어들 더 이상 겁먹지 마세요. 영상 검사 결과지에는 참 무섭게 생긴 의학 용어들이 많습니다. 경미한 석회와 소견, 폐 미세결절, 퇴행성 변화, 지방간 의심. 이런 단어들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통 무서운 병 이야기만 나오고요. 하지만 제가 38년간 수만 장의 영상 검사 결과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용어들 대부분은 별일 아닙니다. 첫째, 경미한 석회와 소견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69세 정명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찍은 X-레이 결과지에 대동맥 석회와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심장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진 거예요. 심근경색 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석회화가 뭔지 아십니까? 혈관이나 관절 조직에 칼슘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칼슘을 혈관벽이나 관절에 침착시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70대 이상이면 거의 모든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석회화가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나이 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경미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미한 석회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광범위한 석회화 또는 심한 석회화라고 적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폐 미세 결절도 대부분 양성입니다. CT를 찍으면 자주 나오는 소견입니다. 폐에 오결절이라고 적혀 있으면 폐암 아니야? 하고 바로 걱정하시죠. 65세 김영수 씨는 이 소견 때문에 6개월마다 CT를 찍으며 10년을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담배도 끊고 건강식품도 먹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10년 뒤 결절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염증 흔적입니다. 더 이상 추적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10년간의 불안과 걱정, 수십 번의 방사선 노출, 수백만 원의 검사비, 모두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폐 결절은 크기가 핵심입니다. 5 이하 대부분 양성, 오래된 염증, 먼지 흡입, 결핵 흔적 등 1년 후 재검사로 충분. 58경과 관찰 필요. 6개월 후 재검사. 8 이상 정밀 검사 필요. 조직 검사를 고려. 또한 결절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둥글고 경계가 뚜렷하면 대부분 양성입니다.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주변으로 삐죽삐죽 나온 모양이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셋째, 퇴행성 변화는 의학 용어로 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척추 X-레이나 무릎 MRI를 찍으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추 4-5번간 퇴행성 변화,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소견.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는 걷지도 못하게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는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부품이 닳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관절과 척추가 닳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상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퇴행성 변화가 경미해도 심한 통증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방간은 대부분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오면 간암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간세포의 지방이 5% 이상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인의 30% 이상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도 지방간은 체중 510%만 감량해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술을 끊고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36개월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지방간이 오래 지속되어 염증이 생기거나 섬유화가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상 검사 결과지의 용어들 이제 덜 무섭죠? 다음 챕터에서는 소변 검사와 내시경 결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멸 반응 양성, 역류성 식도염 같은 표현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변 검사와 내시경, 이 두 검사는 우리 몸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검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다고 모두 신장 질환은 아닙니다. 소변 검사 결과지에 단백뇨 1또는 미량 알부민뇨라고 적혀 있으면 신장이 나쁜가 걱정하십니다. 62세 박미선 씨는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다며 울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투석해야 하나요? 신장 이식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물어보니 검사 전날 삼계탕을 드셨고 검사 당일 아침에는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셨더군요. 일주일 후 안정된 상태에서 재검사를 했더니 단백뇨는 음성이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시적 단백뇨의 원인, 마이너스 고단백 식사 후 고기, 달걀, 우유 등을 많이 먹었을 때, 마이너스 과격한 운동 후, 마이너스 탈수 상태일 때, 마이너스 고열이 있을 때, 마이너스 스트레스가 심할 때, 마이너스 서서 소변을 받았을 때 기립성 단백뇨. 이런 경우는 재검사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백뇨입니다. 23주 간격으로 검사해도 계속 단백뇨가 나온다면 이건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단백뇨는 당뇨병성 신증이나 고혈압성 신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멸 반응 양성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멸, 혈뇨소견 이런 표현을 보면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소변에 혈액이 섞이는 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 직전이나 직후에는 소변에 혈액이 섞일 수 있죠. 남성의 경우도 격한 운동 후, 특히 마라톤이나 장거리 자전거 타기 후에는 방광이 자극받아 미세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 방광염, 신장 결석, 전립선 비대증 등도 혈뇨의 원인이 됩니다. 73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자멸 반응 때문에 방광암 검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결국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이었죠. 약물 치료로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재검사와 추가 검사가 중요합니다. 한번 나왔다고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비뇨기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내시경 결과의 역류성 식도염은 흔한 질환입니다. 위내시경 결과지에 역류성 식도염 그레이드 A 또는 역류성 식도염 그레이드 B라고 적혀 있으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등급은 어부터 D까지 있습니다. 그레이드 AP 경증.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C, D 중등도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추적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최소 23시간 후. 마이너스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커피, 초콜릿, 술, 매운 음식. 마이너스 과식하지 않기. 마이너스 취침 시 상체를 약간 높이기. 68세 이정의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도 그레이드 B 역류성 식도염을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요. 넷째, 장상 피화생은 무섭게 들리지만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내시경 결과지에 이 단어가 나오면 암으로 변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합니다. 장상 피화생은 만성 위염이 오래된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추적 내시경은 필요합니다. 보통 1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최순덕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장상 피화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다섯째, 용종 제거는 이미 치료가 끝난 겁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했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했다는 건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제거한 겁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죠.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입니다. 조직 검사에서 선종성 용종이라고 나와도 이미 제거했으니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추적 검사입니다.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3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검사 결과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8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환자가 똑똑할수록 건강도 좋아진다. 첫째, 본인만의 정상 범위를 만드세요. 검사지에 나오는 정상 범위는 일반적인 평균치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정상 수치는 다릅니다. 본인의 정상 수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3번 이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의 평균을 내보세요. 그게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앉아 있다가 측정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 측정해 보세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금식 후 아침 공복 혈당을 3번 측정해 평균을 내보세요. 이렇게 본인의 기준선을 알아두면 나중에 수치가 변했을 때 의미 있는 변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결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사 결과지를 사진 찍어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하세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곳에 백업해두면 더 좋습니다. 혹은 노트에 손으로 적어도 됩니다. 날짜와 주요 수치만 적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줄 아신다면 표로 만들어서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수치의 변화 추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본인의 혈당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해서 노트에 적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됐죠.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합병증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셋째, 의사와의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3분 진료 시간 정말 짧죠. 하지만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 메모장에 질문 리스트를 적어 가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긴장해서 물어볼 것도 잊어버립니다. 질문 예시. -2 수치가 지난번보다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2 수치를 낮추려면 생활 습관에서 뭘 바꿔야 하나요? 다음 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요? -2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주의해야 할 증상이 있나요? 의사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 선생님, 지난 3개월간 제 혈압 수치를 매일 측정했는데요.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프로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는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성실하고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로 인식하죠. 자연스럽게 더 자세한 설명과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넷째, 검사 전 준비사항을 꼭 지키세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전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입니다. 혈액 검사 전 -812시간 금식물은 마셔도 됩니다. 전날 과음하지 않기. 전날 과격한 운동하지 않기. 아침 약은 검사 후에 먹기. 단 혈압약 등 의사가 먹으라고 한 약은 먹어도 됩니다. 소변 검사 전 아침 첫 소변이 아닌 중간 소변 받기. 소변통 깨끗이 씻기. 여성은 생리기간 피하기. 검사 전날 비타민 C 과다 섭취 피하기. 검사 결과의 영향. 내시경 검사 전 전날 저녁 8시 이후 금식. 검사 전날은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철분제, 혈전 방지제는 의사와 상의 후 중단. 71세 이명순 할머니는 혈액 검사 전날 밤 삼겹살 파티를 하셨다가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재검사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신 거죠. 다섯째,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들어야 합니다.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증상.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한쪽 팔다리의 갑작스러운 마비나 저림. 심한 복통이 계속될 때. 피를 토하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안 보일 때.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증상이 계속됩니다. 라고 의사에게 말하세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3세 조영희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계속되는 소화 불량과 체중 감소를 호소하셨습니다. 추가로 내시경과 복부 CT를 찍어보니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전달한 덕분이었죠. 마지막으로 의사를 파트너로 생각하세요. 의사와 환자는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파트너입니다. 의사가 무뚝뚝하거나 바빠 보여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동시에 당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고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는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몸과 대화하는 도구입니다. 수치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세요. 추세를 보세요. 본인의 몸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38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검사 결과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검사 결과를 받으면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세요.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궁금한 건 메모해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한민수 의사가 응원합니다.